문제 1번.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1번 실린더 헤드, 2번 오일팬, 3번 실린더, 4번 밸브. 정답은 3번.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실린더입니다.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 장치가 손상되면 피스톤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린더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실린더 헤드는 주로 밸브와 연료 분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커넥팅 로드의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습니다. 오일팬은 기관유를 보관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커넥팅 로드가 부러져도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밸브는 실린더 헤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연소 과정에서 공기를 통과시키는 데 사용되므로 커넥팅 로드의 상태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 2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1번 다인, 2번 사이, 3번 바어, 4번 킬로그램 F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1번. 다인은 압력의 단위가 아니고 힘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1번 다인입니다. 반면에 사이, 바어, 그리고 킬로그램 F 제곱센티미터는 모두 압력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위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면적 위에서 힘이 작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 3번.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외측에서 중심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2번 유규정 토크를 한 번에 조인다. 3번 조이기 쉬운 곳부터 조인다. 4번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정답은 4번.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일 때 정답인 4번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는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임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전체 부품이 고르게 압박을 받아 변형이나 누설을 최소화합니다. 1번과 3번 옵션은 볼트를 외측부터 조이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부터 조이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중앙 부분에 힘이 집중되어 부품의 변형이나 누설 위험이 높아집니다. 2번의 규정 토크를 한 번에 조인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규정 토크를 한 번에 주면 볼트가 과하게 당겨져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4번의 대각선 방식입니다. 문제 4번. 직접 분사식 엔진의 장점 중 틀린 것은? 1번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2번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간단하다. 3번 구조가 간단하므로 여료율이 높다. 4번 냉각 손실이 적다. 정답은 1번. 직접 분사식 엔진의 장점 중에서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는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접 분사식 엔진에서는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연소 효율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연료가 공기와 균일하게 혼합되어 더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져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문장이고 나머지 옵션들은 직접 분사식 엔진의 장점으로 적절합니다. 실린더 헤드 구조가 간단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여료율이 높으며 냉각 손실도 적습니다. 문제 5번. 분사 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윤활은? 1번 기관 오일, 2번 경유, 3번 유압류, 4번 그리스. 정답은 2번. 분사 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윤활은 경유가 적합합니다. 분사 펌프는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런저와 배럴 간에는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가 발생하므로 윤활유는 연소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경유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부품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오일이나 유압유, 그리스는 각각 기관의 일반적인 윤활이나 하중이 큰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분사 펌프와 같은 고온고압 환경에서는 불안정하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디젤 기관의 노킹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2번, 흡기 압력을 높게 한다. 3번, 흡기 온도를 높인다. 4번, 실린더 벽의 온도를 낮춘다. 정답은 4번. 디젤 엔진에서 노킹을 방지하는 방법 중 실린더 벽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 연소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실린더 내부가 너무 차가우면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로 이어질 수 있어 노킹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인 착화점이 낮은 연료 사용, 흡기 압력 증가, 그리고 높은 흡기 온도 유지는 노킹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들은 모두 연소 과정에서의 연료와 공기 혼합 상태를 개선하거나 연료의 착화를 원활하게 해 노킹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다른 옵션들은 디젤 엔진의 노킹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 7번.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경우의 원인은? 1번, 기관에 윤활유가 너무 많이 주입되었다. 2번,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 3번, 라디에이터가 불량하다. 4번, 실린더 블록이 과열되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입니다. 냉각수와 윤활유는 각각 차량에 열을 식히고 엔진 부품을 윤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면 이 두 시스템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냉각수와 윤활유가 섞이게 됩니다. 1번은 기관의 윤활유 주입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의 경우 라디에이터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냉각수만 유출되거나 열교환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오일이 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은 실린더 블록 과열이 직접적으로 윤활유와 냉각수가 섞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8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공기 밸브는 열린다. 2번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낮을 때 공기 밸브는 열린다. 3번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높을 때 진공 밸브는 열린다. 4번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정답은 4번.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수의 압력을 조절하여 엔진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인 4번은 엔진이 식으면서 내부에서 진공 상태가 되면 진공 밸브가 열리게 돼 냉각수 부족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1, 3번 보기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기 밸브는 압력이 너무 높아질 때 작동하며 진공 밸브는 내부 압력이 낮아져 부합 상태가 되었을 때만 열립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SAE 번호는 일정하다. 2번 여름은 겨울보다 SAE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3번 계절과 윤활유 SAE 번호는 관계가 없다. 4번 겨울은 여름보다 SAE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여름은 겨울보다 SAE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입니다. SA 14 SA 3 문제 10번. 오인량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오일을 보충한다. 2번 유압 조절 밸브를 조인다. 3번 유압 조절 밸브를 푼다. 4번 오일을 배출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주압 조절 밸브를 푼다입니다. 오일 압력이 정상보다 높다면 유압 조절 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압 조절 밸브가 너무 꽉 조여져 있으면 오일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푼다는 것은 압력을 정상으로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1번과 4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이미 오일량이 정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추가로 오일을 보충하거나 배출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2번도 잘못된 선택지로 유압 조절 밸브를 조인다는 것은 압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문제 해결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공기청정기의 설치 목적은? 1번 연료의 여과와 소음 방지. 2번 공기의 여과와 소음 방지. 3번 공기의 가압작용. 4번 연료의 여과와 가압작용.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공기의 여과와 소음 방지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나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주변 환경에 덜 방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 1번은 연료 관련 기기의 역할이며 3번과 4번은 공기청정기에 없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공기청정기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12번.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와 관계없는 것은? 1번 콘덴서 수. 2번 전자력의 크기. 3번 발전기의 회전 속도. 4번 스테이트 코일의 권수. 정답은 1번. 발전기에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콘덴서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 주로 자기장과 회전 속도, 스테이트 코일의 권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도기 전력은 증가하고 발전기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유도기 전력이 커지며 스테이트 코일의 권수가 많아질수록 유도기 전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콘덴서는 주로 전압 안정화나 정류 회로에서 사용되므로 발전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13번.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1번 와전류 발전기. 2번 이상 교류 발전기. 3번 직류 발전기. 4번 삼상 교류 발전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삼상 교류 발전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대규모의 전기를 필요로 하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삼상 교류 발전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와전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는 출력이 낮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 교류 발전기는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삼상 시스템이 선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장비와 기계가 동시에 작동하므로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다른 옵션들에 비해 더 효율적입니다. 문제 14번. 다음의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도의 단위는 캔들이다. 2번 피조면에 밝기는 조도이다. 3번 빛의 세기는 광도이다. 4번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다. 정답은 4번. 해설. 정답인 4번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 아니라 룩스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틀린 선택지를 찾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기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과 3번은 정확합니다. 광도란 빛의 세기를 나타내며 그 단위는 캔들을 사용합니다. 2번 또한 맞습니다.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라고 부르며 이는 주어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4번만이 틀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15번.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었을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접지되었다. 2번 다른 플러그가 모두 단선되었다. 3번 단락되었다. 4번 정상 상태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정상 상태이다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 동안에 완전히 가열되었다면 이는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전기를 받아 적절한 시간 내에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처럼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번과 3번은 각각 접지와 단락이라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며 이는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열이 완료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빠르게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2번은 다른 플러그들이 단선되었다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역시 현재 플러그의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문제 본문에서 주어진 정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16번. 전해액을 만들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번 황산을 가열하여야 한다. 2번 황산에 물을 부어야 한다. 3번 물에 황산을 부어야 한다. 4번 철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물에 황산을 부어야 한다입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게 황산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만약 황산이 물에 닿으면 열이나 증기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황산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으로 황산이 고온에서 폭발하거나 유해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제 용기는 4번에 제시된 것처럼 황산과 반응하여 부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 황산을 천천히 부어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축전지의 충방전 작용은? 1번 물리작용, 2번 화학작용, 3번 환원작용, 4번 전기작용. 정답은 2번. 축전지의 충방전 작용은 화학작용입니다. 충전할 때는 외부 전원을 통해 양극에서 음이온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방전할 때는 내부 화학 반응으로 전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리작용이나 환원작용 또는 단순히 전기작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18번. 굴삭기의 조종 레버 중 굴삭 작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암 제어 레버, 2번 붐 제어 레버, 3번 스윙 제어 레버, 4번 버킷 제어 레버.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스윙 제어 레버입니다. 굴삭기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붐과 암, 버킷의 조작으로 이를 통해 굴토나 파쇄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그리고 4번 옵션은 직접적인 굴삭 작업에 필요한 제어 레버입니다. 하지만 스윙 제어 레버는 굴삭기 자체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굴삭 작업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윙 제어 레버가 굴삭 작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레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트랙의 조정은 어느 것으로 하는가? 1번 아이들러의 이동, 2번 하부롤러의 이동,
3번 상부롤러의 이동. 4번 스프로킷의 이동. 정답은 1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트랙의 조정은 주로 아이들러의 위치를 이동시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러는 트랙의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움직이면 트랙의 긴장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부롤러나 상부롤러는 주로 트랙이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지지하는 역할만 하고 위치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스프로킷은 주행력을 전달하는 부품으로 이동시키면 트랙의 손상이나 작동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아이들러의 이동입니다. 문제 20번. 지게차의 앞바퀴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1번 세클핀에 설치된다. 2번 직접 프레임에 설치된다. 3번 너클암에 설치된다. 4번 등소기음에 설치된다. 정답은 2번. 지게차의 앞바퀴는 직접 프레임에 설치됩니다. 이는 지게차가 움직일 때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퀴가 고장나도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1번과 3번은 각각 시클핀이나 너클암에 앞바퀴를 설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 부품은 주로 후륜 구동 차량의 전조인 역할을 하는데 지게차에서는 직접 프레임에 바퀴가 고정됩니다. 4번의 등소기음은 바퀴와 축 사이의 연결 부분으로 실제 앞바퀴의 설치 위치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하자면 지게차의 앞바퀴는 차체 바로 아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 21번. 지게차를 주차시킬 때 포크의 적당한 위치는? 1번 지상으로부터 30cm 위치. 2번 지상으로부터 20cm 위치. 3번 지면에 내려놓는다. 4번 아무 위치나 상관없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지면에 내려놓는다입니다. 지게차를 주차할 때 포크를 지상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포크가 지상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나 장비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비나 눈 같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지면에 내려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잘못된 선택지로 포크 위치가 무작위로 결정되면 위험이 증가하고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스크레이퍼 굴착 작업 시 견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밀어주는 작업은? 1번 트레인 작업. 2번 드로잉 작업. 3번 우플링 작업. 4번 푸싱 작업.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푸싱 작업입니다. 스크레이퍼 굴착 기계를 사용할 때 견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앞쪽에서 밀어주는 작업을 푸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굴착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트레인 작업, 드로잉 작업, 그리고 풀링 작업은 각각 다른 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스크레이퍼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3번. 트랜스미션에서 잡음이 심할 경우 운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번 치압 상태. 2번 기어 오일의 질. 3번 기어 인면의 마모. 4번 기어 오일의 양. 정답은 4번. 정답은 기어 오일의 양입니다. 트랜스미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어 오일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어 오일이 부족하면 부품들이 충분히 윤활되지 못해 마모되거나 과열되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압 상태, 기어 오일의 질, 그리고 기어 인면의 마모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들 문제는 기어 오일 부족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어 오일의 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24번. 타이어에 9.00, 기십대 14PR로 표시된 경우 20이 의미하는 것은? 1번 외경, 2번 내경, 3번 폭, 4번 높이. 정답은 2번. 타이어에 표시된 9.00, 기십대 14PR에서 20은 타이어의 내경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리무버 라디우스, 즉 타이어를 벗겨낼 때 바퀴와 접촉하는 부분의 직경을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타이어가 들어갈 적합한 휠 사이즈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1번 외경은 타이어 전체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해당 숫자는 이보다 더 크게 표시됩니다. 3번 폭은 9.00에서 알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 너비를 의미합니다. 4번 높이는 프로필 비율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타이어의 높이와 폭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십부는 타이어가 들어갈 휠의 내경 크기를 의미합니다. 문제 25번. 작업 중 충전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1번 후 충전계통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낸다. 2번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번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4번 충전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답은 3번. 충전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충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배터리나 충전기 또는 연결 케이블 등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입니다. 1번과 2번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4번은 문제 발생 시 즉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불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경고 표시입니다. 문제 26번. 불도우저가 진흙에 트랙 일부가 묻힐 정도로 빠진 경우 진흙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다른 도저의 윈치를 사용하여 벗어난다. 2번 유압잭으로 고이고 이탈 주행한다. 3번 블레이드를 높이 들고 긴 침목을 트랙의 앞쪽에 와이어 로프로 묶고 전진 주행한다. 4번 삽으로 차체의 밑부분과 트랙 밑 부분의 진흙을 파내고 벼집단을 깔고 주행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유압잭으로 고이고 이탈 주행한다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도구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실제로 진흙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가장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압잭만으로 차량의 일부를 들어올린 후에 주행하려면 매우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도저의 윈치를 사용하면 직접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긴 침목이나 벼집단을 활용하면 트랙 아래의 지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이동이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B번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방법인 반면 나머지 옵션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문제 27번. 건설기계 신규 등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1번 건설교통부 장관, 2번 군수, 3번 검사대행자, 4번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검사대행자입니다. 건설기계 신규 등록 검사는 민간업체인 검사대행자가 수행합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등록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관련성이 낮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군수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번인 행정자치부 장관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 부처는 주로 지방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건설기계 신규 등록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검사대행자입니다. 문제 28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 중 맞는 것은? 1번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6일 이내에 신청한다. 2번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한다. 3번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신청한다. 4번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6일 이내에 신청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전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를 미루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번은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기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변은 2번입니다. 문제 29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번 10일 이내, 2번 30일 이내, 3번 14일 이내, 4번 7일 이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격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의 30일 이내, 3번의 14일 이내, 그리고 4번의 7일 이내는 모두 실제 법률에서 명시된 기한보다 길거나 짧아 틀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1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법적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0번. 제한회의 적재 및 승차 허가를 할 수 있는 관청은? 1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2번 시, 읍면사무소, 3번 관할시, 군청, 4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제한회의 적재 및 승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와 지역을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절차이므로 출발지 경찰서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은 틀린 이유는 각각 경찰청이나 시급면, 사무소는 제한회의 적재 및 승차 허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은 상위단이나 다른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도 역시 틀린 이유는 관할시 군청이 직접적인 허가 업무보다는 행정적 지원이나 규제 정책 수립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실제 허가 신청은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 31번.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의 주행 차선은? 1번 4차로, 2번 3차로, 3번 2차로, 4번 1차로. 정답은 1번. 정답은 4차로입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같은 중장비는 일반적으로 큰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모든 차종이 최대 속력과 안전을 위해 가장 넓고 통행량이 많은 4차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 위험을 줄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차로, 2차로, 1차로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중장비가 더 좁고 통행량이 적은 차선을 사용하면 교통정체를 일으키거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4차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문제 32번.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피항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 자리에 즉시 정지한다. 2번,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3번,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한다. 4번, 그대로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교통법규와 안전지침에 따르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자동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1번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 즉시 정지하면 오히려 교통혼란을 초래하고 긴급자동차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신호를 하면 긴급자동차 운전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만들 수 있어 위험합니다. 4번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긴급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피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제 33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긴급자동차. 2번,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 3번,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 4번, 특수자동차.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특수자동차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종류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급자동차,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는 모두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해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나 특수자동차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무원에게 신고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들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차량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신호 무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 34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번,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2번,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3번,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 4번,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린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상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1번은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구호 활동을 놓치게 됩니다. 3번과 4번은 보험 처리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35번. 유압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오일 누설의 저하. 2번, 점도 저하. 3번, 밸브류의 기능 저하. 4번, 펌프 효율 저하. 정답은 1번. 유압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오일 누설이 저하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압오일의 온도가 높아지면 오일의 점성이 낮아져 이는 기계 부품 간의 틈새를 통해 더 쉽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와 달리 1번은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유압 오일이 뜨거워지면 점도가 낮아져 유체의 밀도와 흐름성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밸브류나 다른 기계 부품들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펌프 효율도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2, 3, 4번은 올바른 결과들이며 유압 오일 온도 상승이 가져올 실제 문제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일 누설이 줄어드는 현상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36번. 유압유의 성질에 어긋난 것은? 1번 인화점이 낮을 것, 2번 비중이 적당할 것, 3번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4번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가 양호할 것. 정답은 1번. 유압유의 성질 중에서 인화점이 낮다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압유는 고온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인화점이 낮은 유압유는 화재 위험이 높아져 기계나 장비의 안전을 저해합니다. 반면 비중이 적당하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며 점성과 온도 사이에 양호한 관계를 가진 유압유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 37번.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1번 릴리프 밸브, 2번 무브하 밸브, 3번 시퀀스 밸브, 4번 메이크업 밸브. 정답은 1번. 릴리프 밸브가 맞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회로 내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기계나 장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무브하 밸브, 시퀀스 밸브, 메이크업 밸브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브하 밸브는 작동 중인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시퀀스 밸브는 일련의 작업 순서를 제어하며 메이크업 밸브는 누설된 액체나 기체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밸브는 회로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38번. 유압 회로 내에 기포가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작동유의 누설 저하, 2번 공동현상, 3번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우, 4번 소음 증가. 정답은 1번. 유압 회로 내에서 기포가 생기면 작동유의 누설 저하는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기포가 생성되면 유체 내부에 공기가 섞여 들어와 압력이 낮아질 때 기포가 팽창하거나 폭발하면서 소음 증가, 공동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포는 유압 회로를 통해 이동하며 오일 탱크에서의 오버플로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올바른 정답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기포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39번. 유압장치의 취급에 옳지 않는 것은? 1번 추운 날씨에는 충분한 준비 운전 후 작업한다. 2번 종류가 다른 오일이라도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다. 3번 오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점검 보충한다. 4번 가동 중 이상음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종류가 다른 오일이라도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다입니다. 이 문항이 옳지 않은 이유는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는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종류의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장치 내부 부품의 마모를 가속화하거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 또한 모두 올바르게 유압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이지만 이 번만은 위험한 조언입니다. 추운 날씨에 충분히 준비 운전을 하는 것은 기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며 정기적으로 오일량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도 장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오일을 섞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문제 40번. 다음 중 압력, 힘, 면적의 관계식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압력 부피 면적, 2번 압력 면적 곱하기 쌓인 힘, 3번 압력 힘 면적, 4번 압력 부피 곱하기 쌓인 힘. 정답은 3번. 정답은 담력 힘 면적입니다. 이 식은 압력이 어떤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면적이 작아질수록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압력 부피 면적과 담력 부피 곱하기 쌓인 힘은 부피라는 개념이 압력의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압력 면적 곱하기 쌓인 힘는 압력을 계산할 때 면적이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식은 담력 힘 면적입니다. 문제 41번. 피스톤 펌프의 특징 중 맞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토출압력이 높다. 2번 펌프 효율이 높다. 3번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4번 베어링의 부하가 크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입니다. 피스톤 펌프는 복잡한 작동 원리와 고급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대부분 피스톤 펌프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액체를 투입하는 능력, 효율적인 작동, 그리고 베어링 부품에 큰 하중이 걸려있는 경향. 따라서 3번만이 피스톤 펌프의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42번.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 2번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 3번 오일의 양이 적을 때, 4번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정답은 2번.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 오일의 양이 적을 때, 그리고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펌프 내부에서 공기 포화나 부족한 윤활, 과도한 마모 등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작동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문제 43번. 유압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번 책 벨크, 2번 릴리프 밸브, 3번 오리피스 밸브, 4번 초크 밸브. 정답은 2번. 릴리프 밸브가 유압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주요 부품으로 시스템 내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를 완충하거나 방출하여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릴리프 밸브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힘과 효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커 밸브, 오러피스 밸브, 그리고 촉 밸브는 각각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한하거나 유량을 조절하거나 고압 환경에서 압력을 줄이는 등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로 유압계통의 최대 압력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44번.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유압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동되는가? 1번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2번 캠축에 의해 구동된다. 3번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 구동한다. 4번 변속기 픽톤 5 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유압펌프는 대부분 엔진을 통해 동력을 받아 작동합니다. 엔진이 회전하면서 플라이휠도 함께 돌아 이를 통해 유압펌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2번부터 4번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캐터필러나 트럭 같은 건설기계에서 유압펌프는 직접적으로 캠축이나 에어 컴프레셔, 피톤 로 장치로부터 동력을 얻지 않습니다. 이들 부품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엔진의 회전력이 전달되어 작동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에서 유압펌프는 엔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플라이휠을 통해 동력을 받아 구동됩니다. 문 제45번.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단동 실린더 피스톤형, 2번 단동 실린더 램형, 3번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 4번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입니다.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 중에는 피스톤과 램 형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들 형태는 유체 압력을 이용해 직선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통해 기계나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레이디얼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유압 실린더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인 피스톤형과 램형은 실제 공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유형이며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문 제46번. 유압 실린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단동형, 2번 복동형, 3번 레이디얼형, 4번 다단형. 정답은 3번. 유압 실린더의 종류 중 레이디얼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3번 레이디얼형입니다. 반면 단동형과 복동형은 유압 실린더가 하나 또는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다단형은 실린더 내부에 여러 개의 스테이션이 있어 연속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유압 실린더의 실제 종류로 분류됩니다. 문 제47번.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은? 1번 소다 소화기의 사용, 2번 탄산가스 소화기의 사용, 3번 불의 확대를 막는 덮개의 사용, 4번 물 호스의 사용.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탄산가스 소화기의 사용입니다. 휘발유 같은 유류 화재에는 탄소디옥사이드 소화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CO는 불꽃을 둘러싸고 공기를 차단하여 산소 부족으로 불길을 꺼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나 소다 소화기는 이런 유류 화재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덮개 사용은 큰 규모의 화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같은 유류 화재에는 탄소디옥사이드 소화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문 제48번.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불연성 재료의 사용 금지, 2번 화기의 사용 금지, 3번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4번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 금지. 정답은 1번. 해설.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열, 그리고 인화성 물질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 사용 금지,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 금지는 모두 안전조치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불연성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 장소에서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불연성 재료의 사용 금지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 제49번. 소화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2번 유류 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3번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 4번,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유류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입니다. 유류화재에서 물을 부으면 오히려 불꽃이 튄다거나 유체가 퍼져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화 방법은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산소 공급을 막는 것이며, 이는 1번과 3번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또한 점화원의 온도를 낮추어 화염이 꺼지게 하는 방법도 정확한 소화 작업으로 4번 보기도 맞습니다. 따라서 물을 유류화재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효과적이지 않아 틀린 선택입니다. 문제 50번. 작업장에서의 복장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의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2번, 작업복은 몸에 맞는 것을 입는다. 3번,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될 수 있는 한 입지 않는다. 4번, 수건은 허리춤에 끼거나 목에 감는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수건은 허리춤에 끼거나 목에 감는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 중 수건이 머리나 기계에 걸릴 경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복장 준수사항입니다. 1번은 옷자락이 기계에 끼일 위험을 방지하고, 2번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며, 3번은 기름 묻은 옷이 피부 질환을 일으키거나 화재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줄입니다. 문제 51번. 렌치 작업 시의 주의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렌치를 해머로 두드려서는 안 된다. 2번, 높거나 좁은 장소에서는 몸을 안전하게 하고 작업한다. 3번, 너트보다 큰 치수를 사용한다. 4번, 너트에 렌치를 깊이 물린다. 정답은 3번. 정답은 너트보다 큰 치수를 사용한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렌치의 크기가 너트보다 커야 제대로 조인 거나 느슨한 것을 조여줄 수 있다는 오해 때문인데, 실제로는 렌치가 너무 크게 되면 너트에 걸리지 않아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옵션들도 모두 맞습니다. 렌치를 해머처럼 사용하면 도구와 부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사양을 지키고, 너트에 렌치를 너무 깊게 물리면 도구가 파손되거나 너트를 쉽게 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3번입니다. 문제 52번. 스패너 작업 방법으로 안전상 올바른 것은? 1번, 스패너로 죄고 풀 때 항상 앞으로 당긴다. 2번, 스패너로 볼트를 쥘 때는 앞으로 당기고 풀 때는 뒤로 민다. 3번, 스패너 사용 시 몸의 중심을 항상 옆으로 한다. 4번,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보다 조금 큰 것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스패너를 사용할 때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푸는데 항상 앞으로 당기는 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과 팔의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작업 중에 스패너가 회전하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볼트를 조일 때 뒤로 밀고 푸는 경우에는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스패너나 너트가 손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3번은 몸의 중심을 항상 옆으로 두라는 것이지만, 이는 작업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은 스패너의 입이 너트보다 큰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는 너트를 손상시키거나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스패너로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항상 앞으로 당기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53번.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가장 적절한 작업자의 행위는? 1번, 작업 종료 후 조치한다. 2번,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3번,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살핀다.
4번 장비를 멈추고 열을 식힌 후 계속 작업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추가적인 손상이나 장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은 작업이 끝난 후에 조치하려고 하면 이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동시키거나 열을 식힌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안전하게 기계를 멈추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55번. 인양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와이어 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2번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한다. 3번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 4번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한다. 정답은 1번. 해설, 정답인 1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인양 작업에서는 물체의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1. 해설, 정답인 1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와이어 로프나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을 때 물체를 높이 인양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물체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서서히 인양하며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가 기울 수 있으므로 무게 중심이 높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는 무게 중심을 정확히 측정하여 안전하게 인양해야 하며 이는 4번과 일치합니다. 문제 56번. 연삭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숫돌 측면 사용 제한. 2번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착용. 3번 숫돌 덮개 설치 후 작업. 4번 숫돌과 받침대 간격 6mm 이상 유지.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 숫돌과 받침대 간격 6mm 이상 유지는 안전한 연삭기 사용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 간격을 둔 채로 작업하면 연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진동이나 소음이 심해져서 작업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장비의 수명도 단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1번 숫돌 측면 사용 제한은 연삭기의 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2번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착용은 눈이나 호흡기의 먼지를 차단하며 3번 숫돌 덮개 설치 후 작업은 돌 조각이 튀는 것을 막아 안전을 유지합니다. 문제 57번. 도로 굴착 시 황색의 도시가스 보호포가 나왔다.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은? 1번 배관의 압력에 관계없이 보호포의 색상은 황색이다. 2번 저압. 3번 고압. 4번 중압.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저압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이 낮을 때, 즉 저압일 경우에 황색의 보호포를 사용합니다. 이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입니다. 고압이나 중압가스 배관은 다른 색상의 보호포로 표시되어 있어 혼동을 피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그리고 4번은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문제 58번. 다음 중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호칭하는 용어는? 1번 공급관. 2번 내관. 3번 주관. 4번 본관. 정답은 4번. 정답은 본관입니다.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 연결되는 배관을 본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관은 가스 공급의 주요 경로로서 사업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공급관, 내관, 주관 등 다른 옵션들은 각각 특정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와 정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을 지칭하는 적절한 단어는 본관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관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건물로 가스를 공급하는 관을 의미하며 내관과 주관은 좀 더 세부적인 구조나 다른 특정 배관들을 지칭합니다. 문제 59번. 인체에 전류가 흐를 때 위험 정도의 결정 요인 중 가장 관계가 작은 것은? 1번 인체에 전류가 흐른 시간, 2번 전류가 인체에 통과한 경로, 3번 인체의 연령, 4번 인체에 흐른 전류 크기. 정답은 3번. 인체의 연령이 가장 관계가 적은 이유는 전기사고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전류의 크기와 그 시간, 그리고 전기가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직접적으로 전기사고의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연령은 개인의 신체 상태나 반응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기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피해 정도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전류 크기, 흐른 시간, 통과 경로가 실제 위험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